잊혀진 첫사랑, 우연한 재회의 시작.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해안 마을 산타 마리아 델 마레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포도밭들이 언덕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마르코 로시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올해로 75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중해의 강한 햇살과 바닷바람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있지만 여전히 맑고 따뜻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포도밭을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포도나무들을 돌보고 저녁이면 마을 광장의 작은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들과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결혼해서 2아이를 키웠고 이제는 손자까지 둔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50년 전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1972년 여름, 25살의 청년이었던 마르코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기억만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듯이 그 기억도 세월과 함께 더욱 진하고 소중해졌습니다. 3년 전 아내 루치아가 세상을 떠난 후 마르코는 더욱 자주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보내는 긴 저녁 시간들. 그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그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기다렸지만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2번의 큰 가뭄으로 포도밭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기쁨도 맛보았으며 부모님과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는데 우편 배달부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나 싶어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트 밀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성이 밀러였습니다. 50년 전 그 여름 제가 사랑했던 여인의 성이 바로 밀러였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열어보기가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동시에 만약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부엌에 앉아서 진정을 한 다음에야 봉투를 열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마자 첫 문장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밀러의 딸 엘리자베트입니다. 안나. 50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을 안나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일기장에서 저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일기에는 1972년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마르코 로시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그 분을 잊지 못하셨다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이름을 부르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안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여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깊은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그녀를 찾았더라면
혹은 운명이 조금만 더 자비로웠다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50년간 마음속에만 간직해온 이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기로 말입니다. 비록 안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디선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트 2 1972년 여름 운명저 1972년 7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바닷바람마저도 따뜻했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25살의 청년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포도밭 일을 도우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포도밭에서 일하고 오후가 되면 마을 광장의 작은 카페 벨라 비스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카페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운영하고 있는 가족 사업이었는데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마을의 역사가 담긴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는 마을 광장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지중해의 푸른 바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7월 15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4시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관광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희는 그들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며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맞춰보는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작은 마을 청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이었을 것입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대화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도, 심지어 제 자신의 숨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금발의 긴 머리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는데 지중해의 햇살을 받아 마치 황금실처럼 빛났습니다. 파란 눈동자는 우리 마을 앞바다보다도 더 깊고 맑았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우아한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얀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욱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고 목에는 은색의 얇은 목걸이 하나만 걸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는데 그 소박함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카운터에 다가가서 이탈리어로 에스프레소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약간의 억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외국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는데 마치 클래식 음악의 첼로 소리 같았습니다. 카페 주인 아저씨도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응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창가 테이블에 앉자 저도 모르게 그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마치 시 한 편 같았습니다. 친구 지오반니가 제 팔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마르코,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을 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파란 바다 같은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이 처음이신가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태양보다 더 따뜻하고 꽃보다 더 향기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의 아름다운 곳들을 알고 싶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너무 대담한 제안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친절하시네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운명 같았습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카페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다른 카페에 갔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말입니다. 파트 3 마법 같은 그날부터 매일이 꿈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나, 그녀의 이름이 안나 밀러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는 한 달 동안 우리 마을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미넨에서 온 대학생으로 이탈리아 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를 이용해 남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녀의 여행 코스 중 하나였는데 원래는 며칠만 머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 달 동안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가 되면 그녀를 만나 마을 곳곳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현지인으로서 관광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보였고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졌습니다. 첫 번째 날, 저는 그녀를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인 산타 마리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진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마을과 바다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풍경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마르코. 마치 그림 같아요.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우리 마을의 해변은 작지만 깨끗했고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용했습니다. 안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지중해의 파도가 그녀의 발을 간지리자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따뜻한 바다를 볼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천국 같아요. 세 번째 날부터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단테의 신곡과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 특히 시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시는 인간의 영혼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시는 사랑과 자연,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완벽하게 담아내죠. 저는 비록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마을의 역사, 각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들, 포도 농사의 비밀들, 그리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들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안나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천성적인 이야기꾼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을의 역사와 영혼이 느껴져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이탈리아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 가이드와 관광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안나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중해의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순간들. 그 장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르코.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독일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평화로움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감을 넘어선 온 마음과 영혼을 바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고, 그녀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고, 그녀가 슬퍼하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안나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파트 4 사랑의 고백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그리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소중했지만 동시에 안나가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내는 것은 평생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월 23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잔잔했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서 온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해변에 앉아 있었는데 둘 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떠나야 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둘 다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코.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나.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한 달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웃으면 저도 행복하고, 당신이 슬프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안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나가 천천히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코.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르코를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독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마르코와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이 마을도, 바다도, 하늘도,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는 그 표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감정을 느꼈어요. 마르코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감싸고 바다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그리고 약간은 짠맛이 나는 키스였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곧 현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안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하고, 마르코는 여기 있어야 하잖아요. 대학도 마저 마쳐야 하고, 가족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거리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안나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졸업까지 1년이 더 남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거리나 시간은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마르코. 서로를 잊지 않기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해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안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탈리아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포도밭을 더 크게 키워서 그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르코의 포도밭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마르코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쓰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글을 쓰고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그 책에 포함시켜요. 그 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나눴습니다. 매주 편지를 쓰기로, 전화도 자주 하기로, 그리고 1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젊음의 순수함과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나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사랑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코, 당신과의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안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밤이었습니다. 파트 5 아픈 이별과 현실에 안나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1972년 8월 15일 성모 승천대 축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기차역까지 함께 가는 길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1시간 동안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별의 아픔을 달래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말을 하기 어려웠으니 마르코. 기차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안나가 말했습니다. 정말 편지 쓸 거죠? 약속 지킬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매주 편지를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도 할 거예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벌써 몇몇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행 기차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10분이었습니다.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20분이 20초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안나.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만 기다리세요. 1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독일로 갈 수도 있고 당신이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방법은 찾을 거예요. 네, 마르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뎌낼까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마에서 온 기차가 역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안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역에 멈췄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안나가 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요, 마르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 한 달이, 그리고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 저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짠맛이 나는 눈물과 함께한 이별의 키스였습니다. 안나는 기차에 올랐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해요, 마르코. 그녀가 외쳤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안나. 저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을의 풍경도, 바다도, 하늘도 모든 것이 색이 바랜 것 같았습니다. 안나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삭막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소리내어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약속대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거의 매주 편지가 왔습니다. 안나의 독일에서의 생활, 대학 마지막 학기 준비, 졸업 논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편지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에는 저를 그리워한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을의 소식들, 포도밭 일, 계절의 변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를 생각한다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때로는 마을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해변, 노을을 함께 본 장소, 처음 만났던 카페 등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왔던 편지가 2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나는 대학 마지막 학년이 되면서 바빠졌고 졸업 논문과 취업 준비로 인해 여유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73년 겨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더 이상 무거운 일은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포도밭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편지를 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안나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지만 독일에 있는 그녀로서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리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974년 봄, 안나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얇았고 그녀의 글씨체도 어딘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마르코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일의 한 출판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동료가 있어요. 클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다음 내용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단만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마르코, 당신과의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 기억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마르코. 당신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첫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꺼웠습니다. 파트 6 세월의 흐름과 변하지 않는 마음. 안나와 헤어진 후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포도밭 일에만 몰두하려고 했지만 무엇을 해도 그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해변을 지날 때마다, 노을을 볼 때마다, 심지어 마을 광장의 카페를 지날 때마다 그녀와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좋은 여성들을 소개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마르코,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옆마을 제빵사의 딸이 정말 착하다던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안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만나보기도 했지만 누구를 봐도 안나와 비교가 되었고 그 누구도 그녀만큼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975년, 1976년, 1977년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마르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에 한 달 동안 만났던 독일 여성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78년 봄, 가족들의 끊임없는 권유와 스스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루치아 마리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28세의 여성으로 정말 착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루치아는 제가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제 눈빛이나 행동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에게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제가 마음을 완전히 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루치아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를 알아차리고 그냥 두었고 때로는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1979년에 첫째 아들 파울로가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감정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파울로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처음 걸음을 뗐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1982년에는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딸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하게도 안나가 떠올랐습니다. 소피아의 파란 눈동자가 안나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새로운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포도밭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파울로에게 책을 읽어주고 소피아를 재우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차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따뜻한 그리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가끔씩, 특히 여름이 되면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해변을 걸을 때마다, 노을을 볼 때마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먼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루치아는 제가 그런 순간들에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배려가 저를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루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해해요. 첫사랑은 특별한 거니까요.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때 저는 루치아가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파올로는 로마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소피아는 피렌체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에게는 5명의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루치아와 저는 거의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으며, 사랑스러운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안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지만, 그것도 분명히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2021년, 루치아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마지막을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간병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마르코에게 전해주세요. 이제는 당신 마음속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도 된다고요. 저는 괜찮다고요. 루치아는 끝까지 저보다 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는 더욱 자주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나와의 추억, 루치아와의 생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 중에서도 1972년 여름은 여전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파트 7 예상치 못한 편지와 마지막 진실. 루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손자들도 학교와 취업 준비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포도밭을 돌보았지만 예전만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포도밭의 대부분을 아들 파올로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면 마을 광장의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길고 외로웠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했던 루치아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안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7월 9일,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편지였는데 발신인은 엘리자베트 밀러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밀러라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52년 만에 받는 독일발 편지였습니다. 봉투의 글씨체는 모르는 것이었지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깊게 숨을 고른 다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마자 첫 문장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친애하는 마르코 로시님께, 저는 안나 밀러의 딸 엘리자베트입니다. 안나. 52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을 안나의 둘째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쓰인 일기였는데 거기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타 마리아 델 마레에서 만난 마르코 로시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셨더군요.
그리고 마르코님을 진정한 첫사랑이라고 쓰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다음 문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974년에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상 자주 출장을 다녔고 집에서도 가족보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는 더욱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 아버지의 불륜이 밝혀져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언니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는 종종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특히 우울해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과 마르코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하셨는데 저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계속 마르코를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마르코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르코 로시님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산타마리아 델 마레 마을에 마르코 로시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이도 어머니 일기에 나온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마르코님이 그분이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편지와 함께 안나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파란 눈동자는 5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안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여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녀의 결혼이 불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평생 저를 그리워했다는 것,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제가 독일로 찾아갔다면, 만약 현실의 벽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만 그 여름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파트 8 영원한 사랑의 깨달음과 마무리.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즉시 엘리자베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52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왔던 모든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습니다. 안나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그리고 그 후 평생 동안 그녀를 그리워했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52년 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을 드디어 세상에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당신의 어머니 안나 밀러와 1972년 여름 한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마르코 로시가 맞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52년 만에 안나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면서도 슬픕니다. 기쁜 것은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이고, 슬픈 것은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안나와의 모든 추억을 상세히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의 순간, 함께 걸었던 해변, 노을을 함께 본 저녁들,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 밤, 그리고 기차역에서의 아픈 이별까지 모든 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제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루치아와의 결혼,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었던 가족 생활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안나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루치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나에 대한 사랑과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이더군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자베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와 제 편지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드디어 어머니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엘리자베트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어머니도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비록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엘리자베트는 또한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 중 일부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안나가 1972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제가 보낸 편지들까지 그녀가 모든 것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52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돌아온 제 편지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해변을 걸었습니다. 52년 전 안나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고 바닷바람에 흩날리던 금발머리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시간이나 거리,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안나와 저는 물리적으로 52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여름을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또한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안나에 대한 사랑은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을 담고 있었고, 루치아에 대한 사랑은 동반자로서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두 사랑 모두 진정하고 소중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엘리자베트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녀의 딸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독일을 방문해서 안나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루치아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52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와의 사랑이 일방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의 벽 때문에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지속되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나와 함께했다면 루치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파올로와 소피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나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젊음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인생을 모두 경험한 성숙한 영혼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이 아름다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어떤 결과로 끝났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후회는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시길, 그리고 그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안나야, 52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게.